조선 한양 세검정 뒷골목. 밤이면 도적이 출몰하고 낮이면 기생들이 드나드는 시끌벅적한 거리. 이 골목 귀퉁이 더러운 거적을 뒤집어 쓴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누더기 틈으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또렷하였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하루를 견디는 비루함이 아니라 무언가 알고 있는 자의 침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끔한 독포 차림의 사내가 그녀 앞을 지나갑니다. 한성부 판관의 아들이자 학문가 풍류로 이름 높은 서은우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합니다. 도련님, 오늘 저녁 귀댁 아버님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뭐라 하였소? 내 아버지라니. 그대는 누구요? 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허튼 소리 말거라. 거지 주제에 무엄하다. 은우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젓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밤 서한성부 판관의 관사에 불이 납니다. 도적이 장부를 훔치고 호위 무사셋이 다치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우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정말 어떻게 안 것이냐? 도적회의 첩자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보였을 뿐입니다. 은우는 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골목 건너편의 주막 주인이 말합니다. 저 처녀 벌써 석 달째요. 뭔가 기이하긴 합니다. 가끔 어린아이 열난 것도 잡고 어르신들 숨 넘어갈 때 살린 일도 있다더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이연이라 우연이 아니라면 이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윽고 은우의 시선과 거짓 처녀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잠깐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나지요. 구독 꾹. 그녀의 입이 다시 열립니다. 도련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이 그 첫걸음입니다. 도령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찬찬히 보니 남루한 행색과 다르게 이 처녀의 얼굴은 맑고 고와 어디선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행색에서는 거짓골이었지만 누구든 처녀와 이야기를 나눠본 자는 처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거짓 처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거짓 처녀가 아이에게 손을 얹자 숨이 돌아왔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 합니다. 어제는 장독대가 깨지겠다며 사람들을 피신시켰고 진짜 기와장이 떨어졌다지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신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에서 아이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노파의 맥을 짚고 무언가를 적은 종이를 하늘에 묻듯 날려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위로 올라갑니다. 한성부 감찰이 이를 듣고 화를 냅니다. 거리에서 요망한 짓을 일삼는 연화 씨라는 처녀가 있다 들었습니다. 귀신을 부리고 병을 고친다 하니 그야말로 백성을 현혹하는 사술이 아니겠습니까? 곧 관리는 포조를 보내 그녀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골목에선 이미 그녀를 감싸는 백성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처녀가 아니었으면 내 손자는 저승을 건넜을 것입니다. 어찌 하늘의 뜻을 인간이 판결하려 드십니까? 물러서시오.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겁니까? 군중은 웅성거리고 포졸과 민중 사이엔 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다만 들릴 뿐입니다. 이 골목의 통곡이 들리고 땅 밑의 아픔이 보일 뿐입니다. 그 말의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왕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서울수록 권력은 두려움을 품습니다. 백성이 점점 그녀를 따릅니다. 정체불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민심을 얻는 순간 나라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하여 조정은 결정합니다. 그녀를 요사한 무녀로 규정하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거짓 처녀에게 체포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 은우도령은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건 이후 그녀가 했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떤 끌림처럼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우가 그녀를 찾아간 날 도성에는 뜻밖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자객이 관리들을 노리고 숨어들었고 은우는 그들과 마주치는 불운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단검에 찔려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거짓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자신의 거처로 옮겼습니다. 황폐한 담장 안 쓰러져가는 초가였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명천을 찢어 상처를 눌렀고
물을 끓여 손을 씻었으며 말없이 그의 호흡과 맥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은우는 신음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을 찌푸린 채 힘겹게 눈을 뜬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어스름한 등불 아래 땀으로 젖은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녀는 더 이상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도포는 벗겨져 있었고 속저고리 위로 붕대가 엉성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온기를 품고 있었고 그의 몸에 남은 고통을 더디게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길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리고 그를 지켜내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은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닿은 자리는 뜨거웠고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 상의 깃을 살짝 걷어 올리자 은우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없이 다시 붕대를 고쳐 매고 상처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등잔불만이 벽에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도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은우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등불에 비친 그녀의 옆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운 거리의 여자도 신비한 무녀도 아닌 다정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우는 그 밤 고통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이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어딘가가 그를 향해 흔들리고 있음을. 한편 조정에는 오래전부터 은밀히 감추어진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의 임금이 중전과 결혼한 뒤 얼마 후에 중전이 출산을 하였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조선은 쌍생아를 불길하게 여겼고 왕실 역시 이를 감추려 하였습니다. 기록에는 첫째 아들만을 세 손으로 올리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으나 내의원 내부에서 전해지던 또 다른 소문은 달랐습니다. 둘째 아이는 살아 있었고 누군가 몰래 궁 밖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철저히 묻혔고 진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 처녀가 떠도는 소문 속에서 그녀 자신이라는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졸에게 체포되던 날 그녀의 등에서 우연히 드러난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화문 양처럼 생긴 태형이었고 그 모양은 조선 왕가의 보물 중 하나인 자운문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운문양은 왕족의 특별한 직속 물건이나 인장에만 쓰였던 고유 문양으로 세자 내외의 자손이나 옹주의 복식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던 도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 감찰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자 비밀리에 왕실에서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내의원에서 출산을 도운 유일한 산실청 나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으나 그녀가 생전에 남긴 작은 일지 한 권이 뜻밖의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일지에는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이 태어났으나 하나는 물로 사라졌도다. 붉은 매화는 봄이 아닌 겨울에 피었으며 제 이름조차 잊힌 공주는 검은 옷을 입고 예언을 품으리라. 이 기록은 거짓 처녀의 존재와 너무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짓 처녀는 붉은 매화 문양을 품고 있었고 겨울에도 홀로 거리에서 살아남았으며 그녀의 말은 기이하게도 예언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짓 처녀의 존재는 더 이상 거리의 소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없는 기척은 민심 속으로 파고들었고 조정의 담장 너머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포졸과 관리들이 억누르고 유언비어라 일축하려 해도 사람들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성 남부의 한 마을에선 그녀의 이름을 적은 부적을 문에 붙였고 북부에서는 그녀가 점지한 우물에서만 물을 길어다 쓴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백성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민심을 움직이는 자는 곧 권력을 흔드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체가 왕실에 핏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내려진 왕명에 따라 국내부의 가장 신뢰받는 사관과 어의, 그리고 친위 군관 한 명이 밤중에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짓 처녀는 당시 한양 북쪽 작은 암자 뒷마당에서 병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의 사관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으며
말없이 자신의 목에 걸린 목판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목판은 실종된 왕의 핏줄에게 주었던 증표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관은 잠깐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나지요. 구독 꾹.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고요함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왕은 하나의 아비로서 암자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검은 의복을 입고 단 2명의 시종만을 대동한 채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거짓 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오래된 천 조각 하나를 꺼내 왕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천은 죽은 중전이 늘 품고 다녔던 비단 수건의 조각이었습니다. 한쪽 귀퉁이는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끝에는 세자빈의 친필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말없이 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품은 정체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은 피였고 이 나라가 버린 피였으며 동시에 되살아난 조선의 운명이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정은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암자엔 매일 궁에서 보내는 약초와 음식을 실은 가마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아이들의 병은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고 암자 주변 마을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거짓 처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의 딸이라 부르며 감싸기 시작하였고 그 이름은 서책에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신비한 신녀라 했고 또 누군가는 살아 돌아온 세자의 핏줄이라 믿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세력, 다른 하나는 그녀를 백성을 위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젊은 참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중 은우의 아버지 한성부 판관 서대헌은 회의 중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지라 하여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피가 왕실이라 하여 두려워해야 합니까? 백성이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 발언은 조정의 침묵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은우는 밤마다 그녀가 머무는 외딴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엔 믿음이었으며 이제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은우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매번 은우가 떠난 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며 손에 닿았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감정은 낯설면서도 따뜻하였습니다. 암자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가르고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워지고 있음을. 한편 왕은 침묵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자신의 딸임이 밝혀지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원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닌 운명을 떠안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식은 곧 조정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거짓 처녀가 실은 세자의 핏줄이라더라. 왕의 친딸이라면 조정은 이제 어찌 되겠는가? 정체가 드러나자 은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궁 앞을 지키던 수문장과 신랑이 끝에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고 한 남자의 따뜻함이 처음으로 그녀의 삶을 품어준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조정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 핏줄이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중전의 딸이며 하늘이 숨겼던 아이가 이제 조선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발표는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거리에서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살핀 이가 왕의 딸이었다니 진짜 왕족이란 저런 사람이어야지. 라며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라난 마을로 돌아가 부패한 관리들의 실태를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장부의 허위 기록, 곡식 창고의 축소 보고, 노인과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을 중간에서 가로챈 정황들. 그녀는 백성들과 함께 증거를 모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그런 그녀의 용기에 감명을 받고 새로운 직책을 하사합니다. 민의관 곧 백성의 고통과 불의를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리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 닿는 손이자 하늘이 보낸 눈이었습니다. 민의관이 된 그녀는 마을 곳곳을 돌며 직접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를 절던 노파에겐 치료약을 내려주고 일터를 잃은 청년에겐 장터 자리를 마련해주며 굶주리던 아이들에겐 남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늘 은우도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오른팔이 되었고 행정 실무를 맡아 그녀의 뜻이 관가까지 빠르게 전해지도록 힘썼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마을을 걷고 밤이면 촛불 아래서 민원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복판에서 그녀는 은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처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왕실도 조정도 그 사랑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하게 되었고 혼례 날 왕은 백성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을 품고 거리를 걷고 백성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만든 제도는 이후 민의청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 조선 전역의 고을마다 설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고 마을은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우도령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웃었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도 결국 저들을 품었구나. 이 아이는 두 마음이 이룬 결실이니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 함께 앉아 조용히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엔 거지였고 전엔 도련님이었지만 지금은 조선을 바꾼 부부이자 백성을 품은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지. 52살에 죽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주 끔찍하게 죽음을 당할 팔자입니다. 처음엔 웃자고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점쟁이의 얼굴이 차츰 굳어지더니 입에서 나온 말이 그의 등을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방금 들었어? 세상에. 아이고, 박서방 어쩌하누. 주변 구경꾼들도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고 누군가는 소름 끼친다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내가 지금까지 병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박서방은 정색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덤덤히 답하였습니다. 바로 그게 징조입니다. 병 없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혹 하는 운명. 그런 팔자들이 있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여전하였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장터의 웃음소리조차 그의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뱃속에 바위덩이를 안고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의 눈앞에는 어릴 적 죽은 친구 얼굴이 허망하게 간 아비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52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요. 구독 꾹. 그날 이후 박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잠자리에 들면 가슴께가 먹먹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정정하지만 마음속에 심어진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권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논밭이 많고 곳간에는 해마다 쌀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심이 박하고 돈을 쓸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인색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대감은 밥 한 술도 셈하고 먹는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그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약초를 달여 마시고 기이한 부적을 몸에 지닌 채 지냅니다. 젊은 시절부터 외부에 나다니는 것을 꺼려했고 기와 집안에 웅크리듯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관심은 돈보다 수명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지. 권대감은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무당, 도사, 장터, 점쟁이, 산속 은자들까지 찾아가며 수명을 늘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몰래 찾아다녔지만 점차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냐. 오래 살아야 장땡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권대감은 기이한 소문을 듣습니다. 장터에서 박서방이라는 자가 52살에 죽는다는 점괘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평생 탈 없이 살던 자가 딱 정해진 해에 죽는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지. 권대감은 점괘와 운명 그리고 수명에 얽힌 비술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는 박서방에게 수명을 늘려주겠다 거짓말을 하고 남은 수명을 가져올 참이었습니다. 점쟁이, 무당, 술사들을 불러들여 방법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산의 일부쯤 내어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수명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어떡하겠소? 한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권대감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수명을 나눠 쓰는 비술. 무당과 권대감은 서로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며 음모를 짰습니다. 한편 점괘를 들은 후로 박서방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긴 변화는 잠에서였습니다. 박서방은 평생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고 하늘이 뿌옇게 흐려 보였습니다. 잠시 나무 아래 앉아 쉬니 괜찮아졌지만 박서방은 이내 떠올렸습니다. 이게 시작인 걸까? 박서방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술집에서 부르는 친구들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밤이면 창문을 닫고 초를 켜두었습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그림자가 확실히 그의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력을 세어보았습니다. 52살까지 몇 달 남았더라. 그 순간 박서방의 눈동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땅을 흰빛으로 물들이던 새벽, 박서방은 느닷없이 마을 이방으로부터 전가를 받았습니다. 권대감이 그를 집으로 들이라 하였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부름이었지만 박서방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름한 솜도포를 껴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권대감 집 대문 앞에는 말끔한 하인 둘이 벌써 나와 박서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박서방, 대감마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서방은 대감의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뜻한 숯불 냄새가 은근히 감도는 방 안은 의외로 정갈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켠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길고 손에는 검은 부적을 쥐고 있는 그 여인은 무당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을 보자마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미묘하오. 목숨의 흐름이 다른 사람과 엉기려 하오. 권대감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혹시 운명을 나누는 비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권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튼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무당이 내게 말하길 사람의 수명은 정해진 그릇 같은 것이고 그 그릇을 나눠 담는 방법이 있다 하더군. 다만 진정한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하오. 무당이 부적을 흔들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은 넘치고 한 사람은 모자라오. 그래서 함께 맞추는 것이요. 이 세상은 균형을 이루려 하니까. 박서방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으나 웃음 뒤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 점쟁이의 기묘한 점괘 52살에 죽는다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 비술이라면? 권대감은 박서방에게 거짓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 수명의 일부를 자네에게 주겠네. 나는 자네의 좋은 기운이 필요하네. 맞바꾸세나. 박서방은 곤혹스러웠습니다. 목숨을 거래한다는 발상이 섬뜩했고 무엇보다 권대감의 배려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꺼림칙한 점괘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강제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오.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적이 먹히고 운명의 실이 엮이는 것이오. 박서방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어지러웠고 무당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오.
말하는 순간 부적은 힘을 잃고 하늘의 노여움이 따를 것이요. 박서방은 순간 어깨 위로 한기 같은 것이 훑고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거래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이오? 권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내 섭섭치 않게 금은보화도 준비했네. 이 정도면 평생 본 적도 없는 금은보화 아닌가. 나는 그저 자네를 돕고 나도 좋고 상부상조하는 걸세. 진심이오? 박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저 점괘일 뿐이라는 생각과 정말로 내 삶이 끝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격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무당은 곧 작은 제단을 펴고 붉은 실과 검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부적이 불빛 아래에서 붉게 타올랐고 박서방과 권대감 사이에 엮인 실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방 안, 그러나 바깥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뀐 운명의 실타래가 조용히 엇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느껴지던 묘한 가슴의 답답함, 식은땀이 났던 밤, 그리고 괜히 불안하던 숨결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웠습니다. 허참! 이거 웬일인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은데. 박서방은 손등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따끔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몸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정해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무릎이 덜덜 떨리던 아침길도 거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약초라도 먹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얼굴이 반짝하구만. 무슨 산삼이라도 먹었소? 별 말씀을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서방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무당의 붉은 실, 권대감의 눈빛, 부적 타는 소리, 그날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권대감 쪽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이 요새 어딘가 수척하더라. 목소리도 작아지고 기침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더군. 집에 무당을 자주 부른대. 실제로 권대감은 그날 이후 점점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뼈마디가 쑤신다며 종종 부축을 받고 다녔습니다. 얼굴빛도 누렇게 바랬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수명을 나눈다는 일이 단지 숫자를 맞바꾸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보이지 않는 끈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이러합니다. 권대감은 박서방의 수명을 늘려준다며 핑계를 대고 실은 박서방의 수명을 빼앗기 위한 굿을 벌이고자 온갖 무당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마음이 고든 무당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그런 짓은 살인이나 다름없소! 하고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무당만이 음흉한 얼굴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온갖 비방은 물론 악한 일도 돈만 주면 서슴지 않는 자였습니다. 헌데 이 무당은 박서방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청렴한 박서방보다 권대감의 재산과 기운에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박서방의 수명을 권대감에게 옮기는 척하면서 실은 권대감의 기운과 재산이 모두 자기에게 흘러들게 하는 굿을 벌였던 것입니다. 권대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기침만 하던 몸이 이제는 낮에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의원을 불러들였으나 누구도 뚜렷한 병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가 쇠하였습니다. 장부에 열도 없고 맥이 흐릿합니다. 혹시 무슨 충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의원들의 말은 하나같이 두루뭉술했습니다. 권대감은 처음엔 애써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자신과 마치 봄날 새싹처럼 생기가 도는 박서방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의혹이 마음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거꾸로 내 수명을 훔쳐간 건 아닌가? 처음엔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권대감은 조용히 무당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처음 왔던 그날과 같은 옷차림, 같은 무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하였습니다. 대감, 다시 무엇을 원하십니까? 권대감은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박서방의 명이 나에게 온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죽어가고 박서방은 젊어지나? 그게 진정 나눔이더란 말인가? 무당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나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수명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고. 때때로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그것은 그 사람들 사이의 기운과 업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오. 무당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대로 죽고 저놈은 내 삶을 대신 산다는 말이냐? 대감,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운명은 억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억지로 돌리려 들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권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수명을 나누자고 했던 선택이 결국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나를 속였다. 지기가 아픈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젊은 얼굴로 마을을 돌아다닌다니 저놈 나의 삶을 도둑질했어. 무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권대감이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권대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굿판을 벌여 돈을 더 뜯어낼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감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고 무엇이든 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무당은 이때다 싶어 말을 이었습니다. 운명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뺏긴 운명을 되찾으려면 대가도 따릅니다. 죽은 운명에 살아있는 혼을 붙이려면 그 몸에서 혼을 떼어와야 합니다. 권대감의 눈에 번뜩이는 불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서늘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말은 박서방을 죽이면 운명이 돌아온다는 뜻인가? 무속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이상하게 깜빡이었습니다. 권대감의 얼굴에는 병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권세와 재물을 움켜쥐던 사내였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 도둑 맞았다고 믿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만 매달린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 밤 권대감은 사람을 시켜 박서방의 뒤를 밟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아무도 내 운명을 대신할 수 없다. 운명은 나눴으나 사람의 욕심은 결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권대감의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숨결은 가늘어졌지만 오히려 그 집착은 한기를 머금은 송곳처럼 더 날카롭게 박서방을 겨누었습니다. 저놈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리 없다. 권대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불러들인 외지 무속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서방의 운명을 다시 돌려놓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요하다면 그 놈의 혼을 데려오게. 무속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마련하고 천을 치고 밤새 주문을 외우며 본인 거짓으로 이름 붙인 일명 운명대감기 굿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날 권대감은 박서방에게 사람을 보내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 명했습니다. 박서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난 병문안 이후 연락이 없었기에 병세가 더 나빠졌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감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흉흉하였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무당이 북을 놓고 앉아 있었고 대청마루엔 피가 묻은 부적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대감, 무슨 일입니까? 절 부르셨다 하여 왔는데. 권대감은 대청에 앉아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병든 노인의 연약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이리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 수명을 훔쳐갔지. 내 놈이 몰래 내 삶을 삼켜버렸어. 오늘 그 운명을 되돌릴 것이다. 내 생을 내 몸으로 되찾겠다. 박서방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락하신 건 대감이셨습니다. 나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무속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람같이 일어나 박서방의 몸을 향해 부적을 던지고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교차하며 마당에 알 수 없는 기운이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이 오르고 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구려 허. 마치 몸 안에 무언가가 빨려나가는 듯한 감각이 덮쳐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박서방의 외침에 무속인이 얼굴을 찌푸리며 부적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었습니다. 대감하, 하늘이 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닥쳐라!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낫다. 권대감이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작스레 천둥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고지어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번개는 대청의 처마를 지나 권대감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내리꽂혔습니다. 불길이 일었고 대청의 기둥 하나가 한순간에 검게에 그을렸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무속인은 북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권대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숨을 몰아쉬었고 그를 살피던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이다. 욕심을 부린 죄가 그 몸에 내린 것이다. 박서방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오싹소름이 돋았습니다. 권대감의 광기 어린 눈과 외침을 벼락을 맞고서야 끝을 보았습니다. 무당은 눈이 멀어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고 하인들과 권대감의 식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박서방이 처음 장터에서 만난 52살의 자신이 죽는다고 말했던 무당은 권대감을 속인 그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은 항시 사람들에게 거짓 재앙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무당을 다시 찾아오면 비싼 굿값을 요구하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그저 받아들이며 자신의 남은 생을 꿋꿋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숨결도 고르게 흘렀습니다. 마을 하늘은 오랜만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이후 마을 뒷산바위에 하루 한 번 절을 올리며 살았습니다. 벼락 맞은 권대감의 장례는 쓸쓸하게 치러졌고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였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를 사람이 하늘 뜻을 넘보면 그 내가가 반드시 온다더니 하였습니다. 장터에선 여전히 점을 치는 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제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묻기보다는 박서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이 아시우 52살에 죽는다더니 지금 80도 넘었답디다. 권대감이 계략을 꾸미다가 일이 그리 됐다지? 박서방은 한 해 한 해를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더는 수명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논밭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늘 말하였습니다. 사람 복이 수명 복이란다. 사람을 귀히 여기면 하늘도 귀히 여긴다. 그의 말은 마을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뒷산바위는 복바위라 불리게 되었고 해마다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그 바위 앞에서 두 손 모았습니다. 생명을 길게 하는 비술도 권세도 결국 사람다움 앞에서는 허망한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긴 세월을 지나며 구전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타이르듯 들려주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이 발현되느니라. 구독 한번 눌러주면 힘이 나서 더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 오지. 구독 꾹! 형님, 저 집 시체가 나흘째 썩지도 않았다 하옵니다. 썩지 않는다니? 그건 귀신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도 들린다 하더이다. 이런 흉흉한 때에 마을에 재앙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그해 겨울 홍역이 돌았습니다. 굶고 병든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가운데 마을 끝 허물어진 초가집에선 노인의 시신이 나흘째 썩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만 퍼졌습니다. 그날 밤 초췌하고 누더기를 걸친 거지 처녀 하나가 그 집 마당을 지나가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처녀는 상 위에 놓인 식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굿을 한 줌 없이 싸늘한 시체 곁에 몸을 기대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선 희미한 숨결이 새어나왔고 얼굴에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체온이 얼어붙은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해가 뜨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처녀를 두려운 반 경이로운 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귀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복의 징조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거지 하나가 죽은 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냐 내 곁에 누운 자가. 그냥 지나가던 거지일 뿐입니다. 내가 다시 숨을 쉰다. 다 네 덕이로구나.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노인은 한때 전국의 이름을 떨쳤던 점쟁이였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후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떴다 믿었고 며칠을 방치한 채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뜬 날 가장 먼저 본 얼굴은 거지 처녀였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귀한 인연을 만나 큰 복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잠자리엔 항상 새벽 별이 달아다닐 것이다. 내가 밟은 땅은 명당이 되리라. 처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은커녕 끼니 걱정이나 덜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예언을 농담처럼 흘려보내고는 허리춤을 동여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활한 점쟁이와 그가 남긴 예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며칠 뒤 다시 눈을 감았고 이번엔 진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성껏 장사 지냈고 거지 처녀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녀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도 돌아갈 곳도 없는 몸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벽녘마다 그녀의 머리맡에 별빛이 내려앉았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눕는 자리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언은 이때부터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왜 들판 한복판에 쓰러져 있소? 물 좀 주세요. 이 근처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왔소? 그냥 떠돌다 왔습니다. 강도리는 부잣집 머슴이었습니다. 새참을 들고 논두렁을 지나다 바람에 쓰러질 듯 마른 거지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처녀를 부축해 우물물로 씻기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그녀에게 그는 별빛처럼 나타난 인연이라 하여 별이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머슴이 거지를 데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강도리의 주인 양반댁에서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머슴 주제에 거지년이랑 살림을 차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나 강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에겐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장가를 가겠습니다. 양반댁에서 쫓겨난 강도리는 별이와 함께 마을 끝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흙벽에 볏짚을 덧댄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강도리는 땔감을 해오고 밭을 일궜으며 별이는 물 깃고 바느질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둘의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이면 별이는 강도리 품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별빛이 그들의 움막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별빛은 노인이 남긴 두 번째 예언처럼 늘 별이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들자 움막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벽 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추운 계절 속에 별이의 배가 서서히 불러왔습니다. 강도리는 움막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과 흙, 나무를 모아 손수구두를 놓고 처마를 얹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그날 밤 별이는 손을 뻗어 마당의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운이 다르다 느껴졌습니다. 숨이 고요하게 들고 났고 별빛은 여느 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전에 노인이 말했던 세 번째 예언, 내가 밟은 땅은 명당이 되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양반댁 세 곳이 화염에 휩싸여 재로 변했고 피난을 나선 사람들은 길을 헤매다 강도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움막터에 지은 집은 마치 불길이 비켜간 듯 멀쩡했습니다. 불이 스친 자리에 남은 집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도리는 기꺼이 이재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주고 땔감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머슴과 거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당이라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집터에서 솟는 샘물은 여느 우물보다 깊고 맑았으며 바람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불어들었습니다. 햇살은 지붕을 비껴가지 않고 정확히 마당을 덮었습니다. 별이가 앉아있는 자리마다 기운이 맑고 편안하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터 한 자락을 나눠받고 싶다며 땅값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별이가 처음 잠든 자리이며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르게 전설은 거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 별이는 장터에 나가 쌀과 천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파는 예전 공씨 집안의 유모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란 속에서 공씨 가문의 손녀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이의 눈매와 귓불, 미간의 점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 손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별이를 따라가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공씨 집안의 핏줄이라고 했습니다. 별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큰 기와집 마당, 붉은 저고리, 늘 그녀를 안아주던 여인의 손길 같은 것들이 조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별이는 공씨 집안이 머물고 있다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공씨 집안의 친척들은 별이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그리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된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신분과 행색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양반이었을 피가 거지 출신이라며 헛되이 섞였다고 수군댔고 일부는 대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별이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씨 집안이 자신을 외면하자 별이는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강도리와 움막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삶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자신은 어디서 태어났든 지금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아이의 어미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별이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다시 명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곧 그녀가 만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산자락 명당에서의 삶은 강도리와 별이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움막을 짓던 소는 이제 논두렁을 고르고 강에서 돌을 날라 집터를 닦았습니다. 별이는 그가 다녀온 자리마다 물길을 확인하고 바람을 살피며 그 땅의 기운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믿고 땀 흘리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강도리는 마을에서 천안머슴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람씩 도우며 품앗이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강도린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그의 노는 늘 수확이 좋았습니다. 일할 곳 없는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논을 함께 일구었고 강도리는 품삯을 나눠주며 일을 가르쳤습니다. 별이는 그런 강도리 곁에서 마을의 지형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이 자리에 길을 내면 물이 고이지 않는다. 저 언덕 아래 집을 지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긴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강도리를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구네 소가 병들면 별이가 물맛을 받고 누구네 자식이 병석에 누우면 별이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강도리와 별이의 집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이들은 떡이며 쌀을 들고 찾아왔고 그들의 손길로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생기고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한때 머슴이라 조롱받던 강도리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라 불렸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없이 그가 먼저 나서서 밥을 나누고 일을 도왔으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땅을 돌보았습니다. 별이는 그 곁에서 말없이 뒷산에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빛났습니다. 사람과 땅, 바람과 별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강도리의 친정은 본디 가난한 머슴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모는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 하루품을 팔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떠났고 남은 건 늙은 부모와 무너져가는 초가 한 채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부모의 등을 구부리게 했고 손은 갈라지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강도리는 부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생기면 한 섬씩 나누어 보내고 마을 장날이면 찾아가 손수 장작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말을 아꼈고 오히려 얼굴을 마주하기를 꺼렸습니다. 머슴으로 살아온 세월은 자식에게조차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는 강도리에게 말없이 보퉁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천과 수저 그리고 작은 비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명당의 한 자리를 골라 손수터를 닦고 집을 지어 시부모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리는 한마디 말 없이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시부모가 명당 자리에 들어온 첫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오래 아프던 무릎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기운이 마루 밑을 감돌았고 아침이면 새들이 처마 밑을 맴돌았습니다. 집 앞 텃밭에 심은 무와 배추는 쑥쑥 자랐고 말라가던 얼굴엔 혈색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거지 며느리가 지어준 집에서 시부모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안 가 소문은 장터에 퍼졌고 며느리가 복덩이라는 말이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번졌습니다. 강도리의 부모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등을 맡기고 며느리의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늙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머슴이었던 시절은 저 멀리 희미해졌고 지금은 복의 중심에 앉아 햇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당 집은 곧 복 터진 집이라 불렸고 별이는 사람 하나, 땅 한 자락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별이와 강도리의 집터가 명당으로 소문나자 그것을 시샘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이는 과거 강도리를 머슴으로 부리던 옛 양반댁 주인이었습니다. 머슴 주제가 감히 천한 핏줄이 어디서 나대는 거야? 그는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은 뒤 몰락하여 자존심마저 무너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강도리를 얕보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앞세워 별이의 땅 경계의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이 본래 자기 조상대에서 쓰던 터라며 강도리가 몰래 점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석가래며 우물자리를 두고도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땅 문서도 없던 시절 말이 곧 힘이었고 새치혀가 재산을 좌우하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그 양반은 비록 몰락했지만 한때 권세를 누렸던 이였고 말발이 셌습니다. 일부는 강도리가 진짜 무단으로 터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눈초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 어귀의 노인들을 찾아가 과거 이 땅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 밧줄이 묶였고 어느 집의 담장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기억을 이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움막을 함께 지어준 이야기, 강도리가 물길을 트고 논을 일군 과정을 한데 엮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마을 어른들 앞에서 또렷이 정리해내었습니다. 정해진 재판은 없었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을 밝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별이는 꾀와 입담으로 터를 지킨 사연과 그동안 나눈 도움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결국 그 못된 양반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땅은 지켜졌고 마을 사람들 또한 별이의 진심과 지혜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슴과 거지라 불리던 부부는 이제 정의를 지켜낸 이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땅은 단지 명당이 아닌 사람의 품이 깃든 자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물러났고 별이는 다시 맑은 새벽의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명당의 집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품앗이로 모인 이웃들의 손길은 마을을 살찌웠습니다. 별이는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땅의 숨결을 느꼈고 그 숨결에 따라 꽃이 피고 샘이 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의 옷을 입은 산신이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별이는 서서히 기운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사라지고 손끝이 자주 떨렸습니다. 처음엔 병을 숨겼지만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더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별이는 조용히 자리에 눕고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집 앞을 지켰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도리는 날이 저물어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움막을 짓던 그 손으로 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별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이 묻힐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자락, 바람이 부드럽고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마지막 명당이라 말하며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도리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작은 묘를 세웠습니다. 흙을 덮고 돌을 올리고 묘비에 별이의 자리라 새겼습니다. 장례를 치른 그날 밤 묘 위로 은빛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해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병든 이도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별이의 기운이 묘를 타고 마을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복이 뿌리내린 자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비로소 자신이 남긴 마지막 별빛 속에서 마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뒷산의 작은 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 터진 며느리묘라 불린 그곳은 처음엔 마을 사람들만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바깥 고을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퍼지는 날이면 며느리들이 삼삼오오 모여와 묘 앞에 절을 올렸고 이른 새벽엔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흙 한 줌을 떠가 행운을 빌었고 병든 이를 둔 가족은 묘 옆 바위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묘에서 뻗은 기운이 다정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해마다 별이가 눈을 감은 날이면 정갈한 음식을 마련해 묘 앞에 올렸습니다. 집안 어른은 아이들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지로 나타나 병든 이를 살리고 머슴과 짝을 이루어 마을을 일으키고 명당을 알아보며 복을 뿌린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세월 따라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퍼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별이가 신선의 딸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별빛이 인간의 몸을 빌려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 속에 공통으로 남은 것은 그녀가 한낱 거지였으나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묘 앞에 심어둔 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 우거진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은 늘 고요히 불었고 새들은 그 자리에 집을 틀었습니다. 마을은 더는 가난하지 않았으며 품앗이의 전통은 후손들 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이면 묘 앞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도리와 별이의 삶을 기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온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땅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별이는 전설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